이제 1910년대 했고 1920년대 했으니까 1930년대로 이제 넘어갈 차례야.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1910년대 훑고 20년대 경제부터 다시 하도록 할게. 일단 1910년 8월 29일 경술국투를 통해서 우리는 1910년대부터 무단 통치로 시작해서 식민지를 이제 식민지 국가가 되고 식민지 기간을 겪게 되는 시기가 이제 시작되는 게 1910년대야. 일단 1910년대에는 조선 총독부가 세워지고 중추원이 설치되고 이제 일본이 무단 통치 시기라고 했잖아. 헌병 경찰들이 통치를 하는 시기를 바로 1910년대 무단 통치 시기라고 얘기를 해. 이때는 당연히 식민지 교육을 했고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를 탄압시켰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 농민들의 땅을 이제 조선 총독부의 소유 토지로 만들기 위해서 한 사업이었는데 1910년대부터 1918년까지 정도 사업을 진행했었고 기간 내 신고라는 방법으로 이 토지조사 사업을 했는데 기간 내 신고가 뭐냐면 자기의 땅이더라도 기간 내에 자기 땅이라고 신고를 해야지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야. 기간 내에 신고 안 해도 네 땅 아니고 이제 신고 절차가 워낙 복잡하니까 이해하지 못해서 신고를 그렇게 해서 못했다 해도 토지를 빼앗기는 거지. 그래서 소장농들이 많아지게 되고 총독부 소유 토지 또한 엄청나게 많아지게 돼. 또한 회사령이란 거를 이제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회사령이 뭐냐면 회사를 이제 짓는 거에 대해서 이제 총독부가 관리를 하는 거야. 처음에 1910년대에서 회사령은 이제 허가제로 이루어졌어. 허가를 해야지만 총독부에서 허가를 내줘야지만 회사를 지을 수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일본인이나 친일파가 이제 주로 회사를 차리고 했다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뽑자면 임야조사 사업인데 임야조사 사업은 뭐냐면 수풀림자에 들 야자라고 했었지. 이제 수풀림 이제 숲 같은 거나 들야 해서 이제 들판 같은 이런 거는 땅이 솔직히 말하면 국가 소유거나 아니면은 땅이 주인이 없잖아. 근데 이걸 다 조선 총독부의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렇게 하는 임야조사 사업 또한 진행했었어. 1920년대로 가서 조금 일본이 통치하는 방식을 바꿨지. 왜 그랬냐? 1919년 3월 1일 날 3.1운동이라는 게 펼쳐졌는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민족 운동이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딱 보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얘네들 자기네들끼리 분열을 일으키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돼서 문화 통치를 시작하게 돼. 그래서 조건을 내밀었지. 총독부를 이제 문관 총독을 임명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도 문관 총독이 임명된 적이 없어. 그 다음에 헌병 경찰 대신 보통 경찰로 해서 일반 경찰들이 이제 돌아다니도록 하겠다 했는데 바꾸긴 바꿔서 보통 경찰로 대신 헌병 경찰이 10명이었다면 보통 경찰의 수를 30명 이런 식으로 해서 3배가량 수를 늘려 경찰 서도 그렇고 경찰 수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이 늘린다는 거지. 그리고 언론 집회 결사 출판의 자유를 좀 이제 좀 주겠다. 그런 자유를 주겠다라고 했지만 조선일보랑 중앙일보 이렇게 그래서 두 이제 신문사가 신문을 내. 근데 거의 다 삭제시켜 버리거나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이거 걸러야겠다 하는 이런 거를 봐야 돼. 무조건 신문을 내기 전에 봐야 돼. 그게 무슨 언론의 자유야. 당연히 아니었지. 그다음에 고등교육을 늘리겠다. 사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회 참여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친일파만 가능했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저번에 했었지.
그리고 이제 1920년대에 중요한 이제 경제 쪽 측면을 알아보게 되면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산미 증식 계획이 뭐냐? 일본 내에서 식량에 대해서 사정이 되게 악화가 됐어. 쌀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쌀을 조선에서 수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바로 이 산미 증식 계획이야. 그래서 무엇을 했냐? 품종을 개량하기 시작했어. 왜냐면 많이 만들어내는 게 주로 목적이니까 품종을 개량했고, 그리고 수리 시설을 구축했어. 이제 물이나 이런 게 잘 돼야지 농사를 지을 수 있잖아. 그래서 수리 시설을 구축했고, 그 다음에 경지 개간 등을 했지. 안 쓰는 땅 같은 거 뭐 다 개간해서 땅으로 밭같이 만들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한 거야. 근데 목표량은 항상 미완성이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표량이 10이었다고 치자. 그럼 항상 8 정도만 목표가 채워지는 거야. 근데 원래 가지고 가기로 했던 건 얼마의 양이었냐면 10%에서 약 7 정도를 가져가겠다. 10을 목표로 해서 이제 달성하면 7 정도를 가져가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10을 하기로 했는데 8밖에 완성을 못한 거잖아. 8밖에 목표량을 못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가져가는 건 7 그대로였어. 그렇게 되니 어떡하겠어. 원래 5 정도가량밖에 안 했었던 우리나라여도 그 5를 전부 다 가져가면 그래도 우리는 먹고 살만한 거잖아. 근데 10을 만들어주겠다 해서 10을 만들어주었어. 근데 10을 다 만들지 못하고 8가량 만들어줬단 말이야. 근데 7을 그냥 그대로 다 가져가 버렸어. 그럼 남은 게 얼마야? 1밖에 안 남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쌀 이런 게 우리의 국내 식량 사정이 악화가 돼버릴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오히려 일본 식량 사정을 도와주다가 우리나라 식량 사정이 악화되게 된 거야. 그래서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해 왔어. 참 웃기지. 우리가 산미 증식 계획을 함으로써 이제 그 수확량을 늘렸는데 오히려 우리는 부족해서 잡곡을 만주에서 수입해서 먹는다는 거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였지.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때도 회사령이 있었어. 근데 이게 뭘로 전환이 됐냐? 바로 신고제로 전환이 됐어. 그래서 이게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건 되게 큰 사건? 이라고 큰 변화였어. 왜냐면 회사령이 이제 허가제일 때는 거의 대부분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회사의 주인이 전부 다 일본인이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회사가 없었다는 거지. 근데 이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해. 아주 조금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이 좀 생겨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일본 회사에 이제 비등하지 못한 거지. 너무 더 떨어지는 거지. 수준이. 그래서 결국 망해서 없어지는 기업들도 엄청나게 많았어. 그리고 관세를 폐지해. 1923년에 일본에 대한 관세를 폐지하고 값싼 제품을 유입함으로써 전통 산업 같은 게 많이 없어지지.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점이었어. 그 다음 이제 여기까지 하고 1920년대는 마무리하고 1930년대에서 40년대로 넘어가도록 할게. 이게 왜 여기가 중요하냐면 1930년대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일본이 승전국이 돼.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남으로써 영국과 친했던 국가 일본은 승전국 대우를 받게 된단 말이야. 왜냐면 영국이 이겼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
소유권을 거의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서 이제 일본이 워낙 힘을 많이 키우게 돼서 1930년대에서 40년대선 이제 완전 우리나라를 일본의 나라로 편입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민족 말살 정책을 시작하게 돼. 완전 우리의 그런 민족심 같은 걸 싹 묵살해 버리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게 1930년대에서 1940년대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럼 볼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였냐면, 이건 알 거야. 알아야 하고, 한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 이 한국 신민화 정책은 내선일체를 강조했어. 이 내선일체가 뭐냐면, 이제 조선하고 일본하고는 같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선이 일본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다 한 국가다라고 하는 거야. 일본이란 국가다라고 하는 거야. 이 한국 신민화 정책은 바로 천황 중심이었어. 그래서 이거 들어봤을 거야. 한국 신민 서사를 암송하게 했어. 이제 일본 천황을 약간 되게 우러러보는 그런 내용이야.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지. 이게 특징적이었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말. 왜냐하면 민족 말살 정책을 피우려면 우리나라에 대한 조선에 대한 그런 민족심 같은 거,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 같은 게 없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말이라던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전혀 하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는 창씨 개명까지 시켰어. 이 창씨 개명은 너희들도 많이 알다시피 일본 이름으로 바꾸는 거였는데,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바꿀 수밖에 없었던 게 공출제 배급제라는 걸 실시하게 돼. 배급제가 뭐냐? 이제 공급하는 거야. 무조건 다 쌀 농사 지은 걸 전부 다 걷어서 배급을 주는 형태로 이제 바꾼 거지. 그러니까 창씨 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밥도 주지 않고, 이제 돈을 쓸라 해도 창씨 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물건 같은 걸 살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창씨 개명을 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어. 그리고 나서 이제 1942년에 조선어학회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우리나라 말 같은 거를 못 쓰게 했다라는 게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이거지. 그 다음이 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해. 1938년부터 시작한 건데 바로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했어. 이게 뭐냐? 일본이 전쟁을 이제 1930년대부터 차례차례 하게 되는데, 이걸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인적 자원 그리고 물적 그런 자원들을 다 수탈해 가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이 법을 제정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이제 강제징용 그리고 강제징병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가 생긴 것도 바로 이때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군 위안부지.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 간단하게 이때 당시에 외국에 대한 사건을 얘기해보자면 1931년에는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돼. 그리고 1937년에는 바로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 다음에 1941년에는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야. 그렇다 보니 워낙 활발하게 전쟁을 했잖아.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총동원법이 일본에겐 정말 필요했던 정책이었던 거야. 우리나라를 이제 다 수탈을 감과 동시에 자기 권력을 이제 엄청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강제징용이라든지 징병이라든지 위안부라든지 이런 거를 했던 거지. 정말 극악무도한 나라였어, 일본은.
1930년대, 40년대에는 그게 더욱 심해졌던 거지. 왜냐하면 이때부터 직접적으로 전쟁을 많이 시작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바로 이때가 경제적인 입장으로 봤을 땐 기지화 정책을 실시한 게 바로 이때야. 병참 기지화는 뭐냐면 남명 북양 정책 플러스 이제 중화 공업 육성, 북의 군수 사업 약간 이런 걸 하면서 식민지 공업화 정책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병참 기지화 정책이란 이제 식민지를 공업화시켜서 자기에게 도움되는 대로 이용을 했다는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라고 말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 더, 바로 농촌 진흥 운동. 왜냐하면 농촌이 이제 잘 돼야지만 수탈을 또 해갈 수 있잖아. 쌀 같은 걸 또 이제 막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농촌을 진흥시켜서 우리가 이제 재수탈을 해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농촌을 처음에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재수탈 계획을 세웠다고 해. 이렇게 해서 1930, 40년대까지 끝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식민지 통치를 당했던 시기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한번 싹 훑어본 거야. 우리는 예전에 우리 식민지 시대를 싹 한번 훑어봤다고 할 수 있지. 여기까지가 이제 간단한 복습이었다고 할 수 있고, 이제부터 내가 이제 차근차근 올려갈 영상들이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기말고사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 영상도 한 번은 꼭 보고 그 다음 영상도 올리면 꼭 봐주길 바래. 그럼 여기까지 이제 일본에게 식민지를 당했던 시기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할게.